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신문이 열렸습니다.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내년 1월 18일 기한 만료 이후에도 최대 6개월 더 구속이 연장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4시간 동안 연설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가장 먼저 한 박홍근 의원 인터뷰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퇴장하는 증인을 향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를 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었고요. 박수를 받은 건 다름 아닌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선포만 했지 계엄사령관으로 뭐 장관이나 뭐 대통령한테 이런 무슨 실시 계획 같은 것들을 뭐 추가로 들은 거 있어요? 계획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선포했고. 이렇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주장에 맞장구를 치고 피고인의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증인이었기 때문인데요. 국가안보를 책임지던 4선 장군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통상의 어떤 그 군사 행정 조치 또는 뭐 독재적 어떤 행정권을 가지고 뭔가를 막 실행하려고 한 그런 계엄으로 보입니까? 예? 아닙니다. 정밀한 계획 뭐 이런 앞뒤 저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냥 선포만 하셨습니다. 그냥 뭐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급기야 박 전 총장은 통닭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언급하는 발언에도 호응했습니다. 이 시각에는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이 증인으로 나왔던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공판 끝나고 증인석에서 이석할 때 방청석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박안수 전 총장은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통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각 열리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신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로 기소가 돼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부가 구속을 연장할지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이게 영장 심사를 받고 뭐 다음 날 새벽에 발부되고 요거랑은 좀 다른 절차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영장은 예. 우리가 흔히 보는 영장 전담 판사한테 심리를 받은 게 아니고 예. 일반 이적죄로 기소돼서 그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 있잖아요. 예. 그 재판부에서 자기 사건을 구속 상태를 계속 연장해서 재판을 진행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영장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오늘 밤 아니면 늦으면 내일 새벽이나 아침에 영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거는 영장 전담 판사한테 영장 재판을 받은 경우에 보통 그렇게 합니다만 예. 이거는 재판부에서 아직 구속 기간이 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제한이 없이 어차피 지금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추가로 자기가 진행할 재판을 구속 상태로 재판을 할지 결정하는 거라 뭐 예.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며칠 내로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구속 만기 전에만 그 결정이 나오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년 1월 18일이 구속기한 만료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물론 그 이틀 전에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있지만요. 그러면 김영남 의원 예상은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또 기가 막히게 예상을 하시기 때문에. 예. 글쎄요. 근데 며칠 내로는 결정하지 않을까요? 예. 네, 오늘 영장 심리를 했기 때문에 뭐 예. 꼭 내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해가 바뀌기 전에는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예. 신문은 비공개였는데 아마 그 소식은 뭐 언론에서 취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윤 전 대통령 측은 아마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이유를 댈 거라고 추정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비공개 신문이지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비공개 신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알려진 게 없는데 그동안 해왔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의 의견은 몇 가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군사적 작전 수행이지 이것이 일반 이적죄에 의율될 사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북한을 자극해서 도발을 유도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특검에서 제기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확정적으로 확신해서 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수 있겠느냐. 그런 그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논리로 일반 이적죄와 관련해서 본인이 죄가 없음을 얘기할 것 같아요. 사실 특검은 원래는 외환유치죄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외환유치죄는 외국과의 통모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좀 일반 이적죄를 걸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건데 저는 1월 18일에 구속 만료 시한을 앞두고 1월 16일에 있는 직무 집행 체포방해 체포를 사건이요? 방해했던 방해했던 혐의와 관련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속 기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이 이거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 1월 18일, 내년 1월 18일이 구속기한 만료인데 그 이틀 전 1월 16일에 체포방해 사건 1심이 있으니까 그때 징역형이 나오면 계속해서 구속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정우 의원님. 그런데도 우리 올 초에 갑자기 지기현 판사의 그 판단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손 흔들며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그래도 구속시한에 어느 때보다 시민들이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때하고는 사정이 틀리죠. 예. 그때는 뭐 아무리 계엄 이후였고 이지만 탄핵 전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이 탄핵과 관련해서 계엄에 대해서 뭐 모든 분들이 다 개탄해 하셨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 사회가 반으로 쪼개져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법리적인 판단이 옳으냐 그러냐 그걸 뭐 시간대로 따지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거에 대한 뭐 지기현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비판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뭐 많았고요. 지금은 이제는 뭐 탄핵도 됐고 뿐만 아니고 새로운 대통령 뽑혔을 뿐만 아니라 그거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 당시의 모습뿐만 아니고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지금 이 윤석열 정부 한 2년 동안에 2년 좀 남짓 그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뭐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우 부적절했던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것이 그 뭐 사전에 풀어줄 수 있을까? 그 구속을 풀어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거는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18일 이제 구속기한이 이제 만료가 되는데 16일 그 백대현 판사죠. 여기서 지금 이 그 선고를 하겠다는 이유는 예. 아마 그 사전에 48시간 전에 이 선고를 함으로써 아마 구속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낳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어제 있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영상도 저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아까 백다앵커 브리핑에서 잠깐 보셨지만 김정희 의원님. 네. 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요. 네, 여전히 달라진 게 없죠. 그래서 개선의 정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 이런 불법 계엄을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고요. 박완수 전 육군 참모총장은 사실 왜 이 사람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합참 의장이 말을 듣지 않아서 도리 없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정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공판에서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거의 뭐 주거니 받거니 또 뭐 북치고 장구치고 거의 그냥 맞장구 치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담하듯이. 그거 보면서 여전히 변함이 없구나. 심지어는 뭐 통닭을 사줌으로써 이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예산 다 깎아서 통닭 때문에 지금 계엄을 했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참 듣는 저희로서는 너무나 황당하죠. 예. 통닭 값을 깎아서 그러면은
불법 계엄을 해서 군인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얘기입니까? 스스로 지금 언어 도단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박한수 전 육군 참모총장의 모습도 너무 낯두껍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계엄 1년이 지났고 아직 이제 1심도 나오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와 시선이 큰데요. 빨리 내년 1월에 2월에 법관 인사 전에 뭔가 1심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고요. 예.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예. 지금 김유정 의원이 말한 통닭이 무슨 얘기지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겁니다.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에서요. 윤 전 대통령 입에서 통닭이 나왔습니다. 박한수 전 육군 참모총장이 증인석에 앉은 그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의 한 기록으로 남을 만한 공판 하나하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챙겨보시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생생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 이탈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 들어와서 이거를 계속 추진을 했다고. 근데 이게 올라만 가면은 그냥 잘려. 사병들이 내가 일선 부대를 가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소대장님 처우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와 관련된 예산들을 지금 계속 국회에다 보내고 있는데 그냥 잘라버려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좀 보지 않았습니까? 육군에서도 우리 안보와 국방력의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인식했고 군에 오면 평생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획득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근데 많은 또 격려도 계셔가지고 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잘려가지고 사기가 뚝 떨어졌던. 주임 원사가 초대 그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내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했거든. 몇 년을. 이제부터는 좀 목격하거나 좀 들은 거 위주로 하시죠. 장관님 죄송하지만 이게 예. 계엄 선포에 자꾸 뭐 전시 교전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좀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말씀하시게 다 했습니다. 뭐 저 못하시게 한 건 없습니다. 예. 군 장병들에게 통닭이라도 주임 원사가 사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거 예산 우리가 다 올리려고 했는데 당시 야당이 다 깎더라 뭐 이런 취지로 그래서 계엄을 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한때는 그 무지한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근데 저 장면은 정말 통닭 때문에 계엄령을 했다는 취지니까 계엄령의 그 계자가 닭계자인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갈수록 황당해지는데 주장이. 그리고 본인 주장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우리 군과 관련해서 앞부분에 있어서는 부사관이나 초급장교의 이탈이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통닭은 사병들 사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통닭을 만약에 사가지고 와도 먹을 사람들은 부사관이나 초급장교가 아닌 일반 사병들이라는 얘기라 앞뒤가 안 맞는데 윤석열 정부 때 부사관들하고 초급장교의 이탈이 좀 더 심각해진 건 맞습니다. 근데 왜 심각해졌느냐? 예. 지난 2022년 3월 대선 직전에 갑자기 사병 월급을 월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그 공약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몇 글자로 올려요. 그리고 실제로 사병 월급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경력이 짧은 부사관들이나 초급장교하고 일반 사병, 그러니까 병장들하고의 월급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부사관들 입장에선 자기는 직업 군인으로 들어온 건데 의무 복무하러 들어온 사병들하고 월급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상황을 겪다 보니까 사기가 오히려 더 저하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군에서 말뚝을 박을 필요가 있나? 사병으로 들어왔어도 내가 받는 월급 얼추 비슷한 금액을 사병들이 받다 보니까 예. 그 본인 때문이에요. 부사관하고 초급장교들의 이탈이 심해지거나 거기가 많이 흔들린 거는 사실은 본인의 과오가 제일 큽니다. 근데 진짜
닭개자 계몽령은 엽긴데요, 갈수록. 닭개자의 그럼 꿈몽자에서 통닭의 꿈을 담은 뭐 계엄령일까요? 김용남 의원의 해석을 제가 좀 덧붙여봤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었던 주요 이유로 꼽았던 것이 주요 인사에 대한,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연이은 탄핵, 특히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꼽았었고요. 두 번째는 야당 주도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이거 꼽았습니다. 일방적인 예산 삭감 가운데는 대통령실이나 국정원에 대한 특활비, 또 원전 예산이라든가 본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었던 동해상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 이런 문제를 꼽았었는데, 글쎄 저도 조금 황당하게 들었습니다. 이 통닭값을 다시 어떤 계엄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본인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원인들 가운데 아주 그 밑단에 가면 군사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인들의 사기 저하와 관련된 문제가 예산 삭감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과 관련한 설득력, 세계 역사상 뭐 계엄과 뭐 쿠데타나 이런 것들이 통닭값 문제로 촉발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과거 이모군란 때는 이제 너무 역사적인 얘기인가요? 괜찮습니다. 이모군란 때는 쌀로 이제 월급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모래를 섞어서 줬다라고 예. 해서 이모군란이 일어난 적은 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신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통닭 얘기가 하도 황당하다 보니까 자꾸 연상이 되는데, 작년 12월 4일 새벽 1시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추후로 계속 드러나는 증거들이 2차 계엄을 하려고 했다. 2차, 3차 계속 할 수 있다. 뭐 예. 이런 취지로 큰 소리를 치면서 2차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꾸 통닭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2마리 치킨 사주려고 2차 계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점점 황당해지는데. 예. 뭐 약간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웃음을 참으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통닭이 내란 재판 법정에서 등장한 것,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요, 계엄 해제해야 한다. 국회가 의결했으니까 해제해야 한다라고 당시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사령관에게 조언을 했던 군 참모에게 일머리 없다 이렇게 발언한 게 맞냐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어제 특검이 계엄 과장에게 일머리 없다고 말한 적 있나라고 하니까 박 전 참모총장이 답답하고 상황실 구성도 전혀 안 되고 너희가 계엄을 잘 아니까 할 일이 뭔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했다라고, 사실상 일머리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앞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 듯한 그런 분위기다라고 김재용 의원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본인 이름으로 포고령이 선포가 됐잖아요. 그 포고령 언론을 통해서 공지된 것 보면 가장 밑에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이렇게 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아니, 뭐 몰랐으면 몰랐다 그러는 거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모든 태도를 보고 지금 나왔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요. 예. 정진석 그 비서실장, 당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신원식 전 장관도 그렇고, 당시에는 이제 장관은 아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뭐 마음을 정했으니 이제 난 내가 할 길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도 이제 증언을 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몇몇이서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이제 사고를 쳐도 이런 사고를 어떻게 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박안수 전 참모총장한테 얘기 안 하고 해버렸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은 듭니다. 이제 박안수 전 참모총장이 그 포고령이 만들어지고는 과정에 참여를 했거나, 만들어지고 난 바로 직후에 그나저나 우리가 당신 이름으로 포고령을 선포했어, 뭐 했어라고 얘기를 해줬는지 그거는 뭐 나와야 되는 얘기이지만, 박안수 같은 경우에는 몰랐으면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그걸 몰랐을 정도니 무슨 뭐 소위 말하는 저 사람의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이 계엄에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저기까지 갔는지에 대한 무능이라든지 뭐 한심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육군 참모총장, 뭔가 육군 대장, 포스타가 주는 그런 무게와는 좀 다른 행동 같아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똥별 돼버렸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박원순 전 총장이 뭐 사전 모의 이런 거 전혀 몰랐고 난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뭐 일면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또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본인이 마치 아무것도 몰랐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엄의 후속 조치들에 가담을 안 한 것처럼 저렇게 시침이 뚝 떼고 마치 바보 행세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게 여러 그 재판의 증언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은 막 윤석열 그 피고인과 맞장구 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아까 일머리 없다라고 했던 그 부분, 예. 그러니까 빨리 구성해야 된다, 계엄사령부 신속하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체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 국회에 이제 계엄군 보냈는데 병력이 좀 밀린다라는 보고를 받고 나서 더 투입해라라는 지시도 했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계엄 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이 보니까 육군본부의 장교들 서울로 모여라 이런 지시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시들은 뭔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몰랐고 포고령 내용에 뭐 처단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군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깜짝 놀랐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도 다 어떤 굉장히 가식적이고 의도적인 어떤 그 모습 같아서 액면 그대로 좀 그 수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들, 해제 결의 이후에도 모여라 이렇게 했던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본인이 더 소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습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미 이제 전역된 상태거든요. 만기 전역한 상태이고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중인데 본인이 마치 저렇게 시침이 떼고 몰랐다라고만 하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지금 모습은 굉장히 비겁한 모습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지시에도 관여가 돼 있다라는 그런 의혹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박한수 전 육군 대장에 대한 의혹도 좀 더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뭐 오늘 저녁 치킨 먹어야지 하시면서 치킨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는데 이슈를 이제 건진법사 전선배 씨의 결심 공판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선물을 준 그 가운데 중개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결심 공판 구형량이 상당히 주목이 됐습니다. 정광진 의원님, 오늘 예.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건진법사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알선수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은 특검이 관련 조항을 참조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건진법사가 지금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예.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인정이라는 게 참 뭐라 그럴까요? 매정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본인 한편으로는 이분이 정말 호가호위했던 분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본인이 굉장히 친하다는 이유로 그 호가호위했던 주인공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렇게 그 아주 매정하게 관계를 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사가 무섭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호가호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겠죠. 그래야 뭐 우리가 계엄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역사에 남겨야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앵커께서 자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가호위했던 사람들도 함께 처벌이 돼야 다음에 이렇게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의 안위를 챙기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계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은 징역 5년 그리고 추징금 2억 8천여만 원을 구형을 하면서요.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하고 사익을 추구했다. 이렇게 건진법사의 혐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오늘 김건희 씨가 사실 특검의 구형 발표 전에 결심 공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게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15일에는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 부득불 나왔는데 나와서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결심 공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왜냐하면 본인과도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통일교의 윤영호 전 본부장하고 김건희 씨의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권지근 법사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을 통해서 그라프 목걸이, 뭐 샤넬백 이런 등등을 다 받았고 또 통일교의 청탁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또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나와본 게 아닌가라는 정도로 이해를 했고요. 또 본인의 어떤 향후에 이 관련한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조금 동정을 살피고자 그렇게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왕에 나왔으면 좀 관련해서 본인이 뭐 계속 여전히 지금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샤넬백만 인정을 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면하면서 진술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입을 닫고 있었던 이유도 아마 그냥 동향 파악 정도였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물론 재판부가 이제 구인장을 발부하니까 뒤늦게 출석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광재 의원이 건진법사가 거리두기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어제 건진법사가 다른 경북 도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증인으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건진법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람은 은혜를 갚는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고마울 줄 모른다. 신세 져놓고 이게 좀 뭐 비속어이면 쌩을 까냐라고 그 말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들 인생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도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건진 법사가 나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리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조언도 했고 예를 들어 뭐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저 가만히 자리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해줬고 해서 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자기가 뭐 좀 많이 관여를 했고 또 선거 때는 직접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도왔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은 그 덕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된 거 아니냐 이런 뭐 채무자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채권자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포함해서 둘 다 아마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소원해줬고 뜸해줬고 연락해도 잘 안 받고 뭐 부탁했는데 잘 들어주지 않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뭐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 뭐 고마울 줄 모르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저 얘기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전성배 건진 법사라는 그 분이 뭐 실질적으로 연결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근데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뭐 연결이 돼 있겠지 아니면 뭐 채찍근이지라는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근처에서 그 사람 주위에서 계속 싱거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통일교도 왜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뇌물에 가까운 그 물건들을 다 전달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건진법사 통하면 반드시 제대로 전달이 될 것이고 자신들의 의견이 잘 전달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 서러울 수도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났을 수 있지만 누릴 거는 다 누렸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거를 외부인으로서 저런 얘기할 것까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누릴 거 다 누렸다. 이 말이 오늘 특검이 구형을 하면서 권력에 기생해서 사익을 추구했다 이 말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건진법사 1심 징역 5년 구형이 됐고요. 선고는 2월 11일입니다. 김건희 씨와 혐의가 맞물려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선고는 근데 이보다 앞선 1월 28일입니다. 두 사람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서로 선고도. 그렇죠. 그럼 김건희 씨의 선고를 보고 전성배 씨 재판부도 좀 뭐 판단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근데 그 관련된 사건 내지는 그 기소된 부분 중에 서로 연관된 부분이 많은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특히 통일교나 이런 데서 알선 수재 부분은 상당 부분은 전성배 씨는 전달자 입장이고 김건희 피고인은 최종적인 수령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적으로 좀 차이를 둘 수밖에 없죠. 단순 전달자하고 최종적인 수령자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근데 다만 전성배 피고인이 또 최종적으로 수령한 금액도 상당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뭐 공천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받은 돈이라든지 그리고 통일교에서도 이런저런 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자기 몫으로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성배 씨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협조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선처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징역 5년이 구형됐기 때문에 전성배 피고인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징역 3년에 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붙는 것일 텐데 뒤에 집행유예를 붙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건진 법사가 쌩 깠다는 말은 본인의 감정이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 부부가 권좌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도왔던 건진 법사의 청탁 모든 걸 다 거절하고 그 사람의 표현대로 정말 쌩을 깠다면 이렇게 나쁜 결과로 연결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뭐 청탁이나 이런 걸 들어줬으니까 결국에는 뭐 이런 식의 부정부패 사범으로 몰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니까 이 표현은 다분히 개인적인 표현이었고 저는 정말 전진배 씨 말대로 대통령 부부가 쌩을 깠더라면 더 좋았겠다. 전성배 씨 얘기대로.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지고 받을 거 받고 또 회신도 하고 이런 게 좀 이어졌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아니 전성배 피고인 입장에서는 10개 중에 9개 들어주고 1개 안 들어줬어도 서운한 거예요. 본인 마음으로는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개 안 들어준 거 자체가 무척 서운하게 생각될 수 있겠죠. 뭐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의지했다라고 말한 적도 있고요, 전성배 씨가요. 아니면 더 누릴 줄 알았는데 그만큼 못 누렸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빨리 권좌에서 내려와서 아쉽다 이런 표현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는 뭐 이런 샤넬백 이런 거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자기한테 가져왔어야 되는데 뭐 그런 아쉬움도 있을 수 있었겠네요. 아무튼 전성배 씨의 선고까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국회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친 모습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24시간이라는 최장 기록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 내용은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윤절연, 사과 등 쇄신 요구를 받으며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선 그의 발언을 여야 모두 비판했는데요. 뭐 고생하고 안쓰럽고 수고한다는 마음은 드는데 그 시간에 오히려 차라리 다른 일을 좀 더 고민하면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윤석열에 대한 절연과 반성을 하지 않고 민주당 욕하기만 하면 최초로 야당 대표가 하는 필리버스터라고 한들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 헌정사 최초, 최장 시간이라는 신기록은 달성했지만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최초로 24시간 연설을 해서 이것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만 발언 곳곳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계엄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들도 나와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오랫동안 하는 건 힘든 일은 맞죠? 그렇죠. 근데 발언 내용이 보니까 조금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기록 세우면 뭐 합니까? 예. 저 각오로 24시간 동안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사죄를 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나와서 하고 있으면 뭐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면서 뭐 민주당을 비판하고 이렇게 했던데 본인이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릴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러면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본인은 지금 윤석열 정신을 계승하면서 설파하는 겁니까? 여전히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탄핵 반대가 당론이잖아요. 그거 폐기 못했잖아요,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반대한다? 그러면 지금 그 계엄을 잘했다는 것인지, 지금의 내란 재판이 국민의 어떤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불씨를 자초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에 찬성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박정환 의원 이야기처럼 저 에너지를 반성과 쇄신에 더 쏟았다면 양상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혀 변하지 않은 장동혁 대표의 모습, 또 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윤석열 피고인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우리는 리틀 윤석열 아니냐라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네요. 이정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은 저는 결국엔 야당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여당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에. 그리고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뭐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토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위헌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상당히 처음에보다는 많이 후퇴한 법안을 낸 건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이거를 법을 통과를 시킴으로써 예. 저는 이제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국민 여론, 국민 우려에 저는 반드시 민주당은 나중에 답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어찌 보면 했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24시간을 했고 본인이 평소에 싸우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싸우는 사람만 공천을 줄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까지는 제가 당대표로서 보여지긴 하지만 그 내용이 참 아쉽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내란 재판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 뭐 통일교와 관련된 일,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당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의 저런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발언과 이런 포지셔닝 때문에 국민의힘이 소위 말해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보수 세력이 예.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이것에 걸림돌이 본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많은 우려를 지금 당 내외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좀 기구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어제 장동혁 대표가 연단에 오르면서 책을 5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중에 존 스튜어트 밀인가요? 그 자유론, 윤 전 대통령의 아주 애독서로 알려진 그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보면 나오네요. 근데 자유론을 제대로 읽은 게 맞나요? 저는 읽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자유론의 내용 어디에 뭐 비상계엄을 할 자유 내지는 내란을 일으킬 자유를 설파하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책을 읽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24시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예. 이게 왜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필리버스터는 저 연단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장실 갔다 와서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저런 필리버스터가 어딨냐고 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원래 연단 벗어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거든요. 필리버스터는 그 사람의 필리버스터는 끝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물론 뭐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는다고는 합니다만 발언하다가 중간에 화장실 갔다 와서 이어가고 뭐 화장실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리버스터 제도가 대단히 변형된 상태로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거의 탱자가 된 느낌이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제 눈에 띈 거는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잖아요. 예. 당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왜 국민의힘은 자리에 없어요, 의원들이. 거의 다 공석이에요. 저것만 봐도 장동혁 대표의 당내 위상이 그냥 한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장동혁 대표의 연설이 계속 길어지니까 무제한 토론이 길어지니까 일부 여당 의원들이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거 법안 찬성 토론도 들을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항의가 나왔는데요. 김병주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찬성 토론 기회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반대 토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는 시간이 제한이 없는 무제한 어떤 이유로도 토론자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방해가 아니죠. 무슨 방해예요? 찬반 토론이잖아요. 토론하자면서요. 지금 법안 토의가 지금 상정된 법안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시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기는 뭐 하는데 찬반 토론 기회 줘야 되는 거지. 뭐 기록 세우려고. 아이고. 자 들어가시죠. 예. 이게 뭐 소동이라면 소동도 이렇게 벌어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장동혁 대표가 무제한 토론 중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한 신문 사설을 인용하면서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한 전 대표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탄핵도 이재명 권력 탄생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이거 한 전 대표 쪽을 그럼 갈라치기 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아까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이석 여부 예.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이게 2019년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당시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화장실에 갔다 와도 되냐 국회의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이후서부터 화장실에 가는 것이 국내에서 이제 관행으로 됐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는 대단한 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왜 위헌적이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 본인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그냥 법조계에서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으면 이해하겠지만 본인이 계엄과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든 변화를 하겠다라고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었는데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한 내용은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언급했다는 언론의 실언도 한동훈 전 대표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 판단을 잘 못했다는 뉘앙스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살펴볼 것은 과연 지난해 12월 7일에 있었던 1차 탄핵 부결됐죠. 12월 14일에 있었던 2차 탄핵이 또 부결됐었을 때 그것을 국민의힘이 그 대중으로부터 오는 비판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12월 14일에도 그게 통과되지 않았었을 때 국민의힘에 가해질 수 있는 또 보수 괴멸의 위험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피치 못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한동훈 전 대표 기꺼이 그 탄핵에 찬성했겠습니까?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결국에 이재명 정권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후 관계에 대한 판단은 좀 잘못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장선상에서요. 오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내부 정리 빨리 끝내고 신년 초에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발표 형식으로 쇄신안을 발표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장 대표 쇄신안 발표할 거라는 김재원 의원의 이 예측 뭐 어느 정도 가셔야 된 겁니까? 근데 본인이 뭐 변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어떤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치적 행보를 하겠죠. 첫 번째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명 변경과 관련한 전 국민 당원 투표 이거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변화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보였던 것과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정말 충정 어린 쓴소리를 했던 사람들을 기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위원회 구성,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종혁 전 최고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뭐 당원권 정지라든가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윤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윤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변화를 얘기하셨으니까 진직에 뭐 얘기하신 변화가 메시지, 인사원으로도 좀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주영님,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상대당이지만 네. 신년 초쯤에 뭐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변화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물론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 말고 뭐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일반 유권자들 얼마나 호응을 하게 될까요? 호응을 할 수가 없겠죠. 적어도 이제 진정한 어떤 반성과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소위 빌드업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2.3 어떤 계엄 1년 됐을 때 그때쯤에는 어떤 사과 반성이 있지 않을까, 윤가의 절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안 했잖아요. 변화도 없었고. 그리고 오늘 지금 어제 오늘 12월 23일, 2일, 이 1박 2일 동안에 보여준 장동혁 대표의 모습은 전혀 민심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오래 남겨놓고 1월 1일부터 그거는 작심 3일 신년 초 계획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당명이요? 이름 바꾸면 뭐합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희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빨간색 당 색깔을 바꿨을 때 민주당에서 아 우리가 빨간색을 놓쳤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한 파격이었고 그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처절한 반성과 쇄신에 대한 의지가 수반되어야만 당명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바꾸고 다 똑같은데 이름만 바꾸면 그 당이 그 당이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어제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다면 적어도 그 자리에서라도 국민들께 변화되는 어떤 모습, 변화의 의지 이런 거 정도를 읽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달라질 것 없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그냥 작심 3일에 지나지 않는 그냥 허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네, 이정 의원님. 저는 당명 그 바꾸는 거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당명은 죄가 없어요. 게다가 국민의힘 그 당원 당규 정강 정책 보면은 괜찮습니다. 진짜 관심 있으신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 읽어보시면은 그대로만 하면 나쁘지 않은 정당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걸 이행하고 그걸 진짜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이지 말씀하신 대로 당명 바꿨다고 뭐 제대로 되는 거 글쎄요, 뭐 새누리당 예를 들으시긴 했지만 그 새누리당으로도 왜 바꿨냐고 불만을 가지고 계신 당원들이 지금까지도 계십니다. 그래서 당명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물. 근데 정치라는 내용물이 뭐겠습니까?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 바꾸는 것만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내란 전담 재판부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위헌 요소가 사실상 다 빠져서 문제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 법률 심판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제청하고 하면 시간만 더 늘어지는 거 아니냐, 김영남 의원님 이런 우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윤석열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측은 거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죠. 정확한 용어로. 그러니까 위헌 법률로 심리를 해달라고 신청은 100% 한다고 봐야겠죠. 재판 당사자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100%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았을 때 헌법재판소로 이거를 위헌 여부를 심리해 주세요라고 보내는 걸 우리가 제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 뭐 수정안, 재수정안이 계속 나오면서 원안보다는
소위 위헌성 요소가 많이 제거된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러면 신청에 대해서 그냥 기각하고 헌재로 안 보낼 것이냐? 예. 저는 5대 5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로 보낼 가능성도 50%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부 구성 내지는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 국회 입법을 통해서 특정 사건을 이렇게 배당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판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재판부 단계에서 피고인 측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별 문제 없이 재판이 항소심 재판이 쭉 진행이 될 텐데 헌법재판소에 보내지는 순간,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제청을 하는 순간에 이게 언제 위헌 결정이 날지 아니면 위헌 또는 합헌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항소심 구속 기간 내에 이 재판을 끝낼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1심에서 아무리 중형이 선고됐더라도 그 사건 항소심은 최장 4개월 내지 6개월 내에 구속 사건을 끝내야 됩니다. 선고까지. 예. 그렇게 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일단 보석으로 석방하고 기다릴 가능성도 있는데 예. 그거는 정말 끔찍하죠.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혼란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올해 3월 8일 날 윤석열 피고인이 석방되던 거 이상의 충격이 올 수 있겠죠. 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근데 대법원 예규와 비슷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굳이 헌법재판소로 넘기지 않고 그냥 기각하고 재판 진행할 가능성 이런 그 가능성도 전망도 있고요. 50%는 그래서 5대 5라고 있다고 하시는 것 봅니다. 같습니다. 예. 근데 네, 정광재 저는 좋은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그 얘기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강경한 목소리를 민주당이 지금 반영 안 할 수가 없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 예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위헌 논란이 있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2심 재판부부터는 집중 신속 심리가 가능합니다. 2심 재판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대법원도 예규를 바꾸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했던 얘기가 당이 왜 그런 결정 내리지 모르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었던 거고 당은 당원들만 보고 하면 되지만 본인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보고 이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법 체계를 존중한다는 차원, 법원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바람은 민주당이 처리한 거고 국민 전체의 편익은 대통령이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거 역시 진지하게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내란 재판부 설치법 말고도 통일교 특검법도 국회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죠. 어제 민주당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요. 각자 특검 법안을 발의한 뒤에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실제 특검 출범까지는 공방이 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이제 남은 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냐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곧 정의입니다. 성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여야가 협의한 결과 여야는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에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의 공동 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검 추천권 이게 아마 마지막까지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이제 대통령의 지위고와 여야 불문 이거 수사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민심을 바라보고 전격 수용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각자 법안 만들어서 협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추천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 통일교 특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천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다음에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의 문제 그 두 가지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가긴 간다. 가는 건 맞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추천하냐? 대한변협이냐? 뭐 법원행정처냐?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개혁신당과 함께 내는 법안을 통해서. 근데 이거는 보면은 그 국민의 여론, 국민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민주당이 그렇게 끝까지 안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겠다고 주말에 바뀐 것이 결국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한 여론조사에서 급격하게 민주당 내 지지자들까지도 이 통일교에 대한 특검은 필요하다라는 예. 의견이 뭐 60, 70%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저도 이거는 특검법은 빨리 진행을 해서 말 그대로 김병기 대표의 말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꼭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조금 당황하긴 한 것 같아요. 진짜 하려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한번 네. 보겠습니다. 뭐 또 2차 종합특검법도 지방선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관련해서는 또 잠시 후에 박홍근 의원 인터뷰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오래 멈춰선 서울을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위해 함께 잘 사는 따뜻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당당히 나서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이자 동반자 저 박홍근이 이제 수도 서울의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분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부터 출마를 준비하셨다는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각오로 출마하셨는지요? 작년 여름에는 당시 두 번째 당대표 당선 직전인 현 이재명 대통령께 예. 출마의 뜻이 있다. 이렇게 먼저 상의를 하고 몇 분에게 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제 내란 계엄이 터지면서 그때 제 선거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또 국정기획위원회 제가 파견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의 5개년 계획을 다 설계하고 또 검찰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나서 대통령께 두 번째로 다시 좀 출마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예. 그 이후로 이제 8월 하순부터 지금 한 4달 가량 이렇게 본격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제가 출마하면서는 우선은 정말 나라가 정말 혼돈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정상화시켜가는 과정이고 특히 대통령이 유능하게 민생 경제나 외교안보를 바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부의 성공이야말로 나라와 국민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이 대통령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사람 필요하다. 그럼 제가 아무래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후보의 비서실장으로서 그때 후보를 만들었고 예. 또 원내대표와 당대표로 호흡을 맞추면서 제가 원내대표 때 그래도 모진 윤석열 정부의 정기 탄압에 함께 맞서가지고 또 온갖 폭정이나 이런 그 실정에 대해서도 제가 바로잡았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팀워크가 잘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국정기획위원회에서의 5개년 설계까지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찰떡 호흡을 갖고 있다. 이런 판단이었고 예. 첫 번째가 이런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거라면 두 번째는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서울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또 불평등하고요. 그리고 서울 안에서 격차는 너무 심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현저히 위협을 받거든요. 그러니 시민들의 삶을 우선 시정의 중심에 온전히 놓는 시정을 펼쳐야겠다.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알다시피 지난 4년 전에 다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5번째 도전하지만 시민들에게 딱히 남겨지는 어떤 성과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빚만 그 4년 사이에 7.9조가 늘었습니다. 지금 서울의 빚이 25조나 달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혈세를 써서 전시정쟁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시민의 삶들은 더 피폐해져 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 삶을 시정의 중심에 세우는 시민이 주인, 시정 없는 시정을 끝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절박하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예, 물론 이 부분은 오세훈 시장 쪽에서도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그럼요. 나중에 추후에 모셔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이재명 당대표 시절 논의를 하셨다. 그때 어떤 말을 하던가요, 의원께? 대통령께서는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후보로 비서실장이 되어서 모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초로 지선을 제가 3선 의원 중에서 했었거든요. 그런 신뢰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당시 작년 8월에 그 상의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통령 당시는 이제 당대표 두 번째 선출 직전인데요. 우리 저한테는 박 대표란 표를 많이 쓰셨습니다. 원내대표였으니까. 그래서 박 대표님은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서울시를 맡으시면은 제대로 잘 이끌어 가실 거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더 상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이제 올해 8월까지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저게 이제 대부분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서로 호흡을 맞췄던 장면들인데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한번 주셨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당시 대선 지고 나서 매우 좀 갈등이 컸거든요. 그럴 때 큰 포용력과 리더십으로 당의 균열을 막고 오히려 그 이 정부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해낸 그렇게 일을 잘 하셨다라고 공개적으로 칭찬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칭찬을 들은 아주 좋은 관계다. 그렇습니다. 예,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인데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이 대통령이 콕 집어서 SNS에서 칭찬을 했거든요. 좀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서운했다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좀 부러움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저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런 깊은 신뢰, 팀워크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답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재치 있게 유머스럽게 어떤 일을 풀어가시기도 하거든요. 일 잘하는 분 되게 선호합니다. 일머리 가진 분을 되게 칭찬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정원호 구청장만 생각하고 그랬다고는 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또 확인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른 분 통해서도. 그러니 아마 이제 저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 소위 한번 라운드에 이 운동장에 올라와서 한번 서로 좀 선의 경쟁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의 인지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칭찬을 하셨을 법하고 그러나 그것은 정원호 구청장만이 아니라 저는 거기에 박홍근도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하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 박 의원께 일 관련해서 비공개지만 칭찬을 하신 그런 게 있나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달 동안 대선 끝나자마자 이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5개년 국정 계획을 짜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123대 국정과제를 총괄해서 제가 정리를 했단 말이죠. 1,700페이지짜리 상세 계획서까지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발표도 하셨죠. 그리고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께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 잘 정리해 주셨다 이런 말씀 주시죠.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여권 내 주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른 일종의 경쟁자들이죠. 잠깐 발언 좀 듣고 오겠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시정, 세금이 아깝지 않은 행정 이런 것을 좀 서울시를 바랄 것 같고요. 일자리도 좀 넘치고 그리고 파이가 좀 커지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누려야 될 기본, 시민들의 지켜져야 될 존엄을 이야기하고요. 시민들이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보건 관련돼서 지켜져야 될 최저선들이 지켜지면서 땅바닥에 내던져지지 않는 그런 기본이 지켜진 서울을 만들겠다. 앞서 이제 선의의 경쟁자 2명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박홍근 의원만의 주요 공약 3가지만 시간 관계상 좀 꼽아주신다면 그 중에 오늘 또 보도 보니까 5분 컷 서울 이것도 있던데 이거 포함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삶을 시정의 중심에 세우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시민의 삶, 그다음에 불균형적인 그 서울시를 좀 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의 첫 번째는 아무래도 주거 정책입니다. 그러니 지금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합해서 65%까지 되었거든요. 서울이요? 네,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공급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걸 많이 못했습니다. 민간은 공급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싼 집들이 많죠. 그러니 그 마중물 역할을 저는 공공이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담 가능한 즉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중저소득층들이 양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주택을 공공이 주도해서 충분히 제공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그래서 저는 용산공원도 이제는 공원으로만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중에 양질의 좋은 그런 공공주택으로 일부는 쓰는 것이 맞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걸 포함해서 입장을 제가 낸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5분 컷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하철역에 강남엔 한
3구에 보니까 64개 정도가 있어요. 강북 3구에는 한 30개 정도밖에 지하철이 없습니다. 예. 너무나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강북에도 강북 횡단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나야 됩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에 좀 더 빠르게 자전거나 도보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공공자전거 따릉이 무료라든가 마을버스 무료를 임기 안에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서울은 고령자라든가 장애인, 그다음에 정신질환자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시작하는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게 정부 차원에서 시행됩니다만 아직은 시범사업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이 우선적이고 전면적으로 구축하겠다. 예. 영국의 모델을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입해가지고 서울에서 이런 정신과 건강과 복지와 사회생활을 함께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복지 모델을 우선 정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더 있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에서 저희가 여기까지만 여쭙고요. 본선도 중요한데 사실 당내 경쟁부터가 상당히 치열할 거다라는 게 나오는 게 벌써 경쟁자들만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봐도 뭐 김영배 의원, 박용진 전 의원 등등 많이 언론에서 꼽고 있습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경쟁자라고 할까요? 한 분만 좀 꼽아주시면요. 굉장히 난처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난처하지만 저는 다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충분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이번에 우리는 후보가 많을수록 좋다. 왜요? 역동적 경선을 해서 흥행을 일으키자. 왜냐하면 지난 4번의 시장을 한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과정에서 검증도 하고 훈련도 돼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역량을 보여주자. 예. 그래서 단단하게 한 명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이겨도 남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오선 시장은 내리막길이지 더 오를 일 없다. 우리는 이제 오를 길만 남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분들 중에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뭐 저로서는 그래도 이 대통령과의 호흡, 그다음에 국정을 전체 운영해봤던 정책 설계자, 그리고 특히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이라든가 특히 민생 문제를 해결해왔던 시민의 삶에 직결된 그런 문제를 해결해왔던 을 지키는 민생 실천위원장으로서 많은 성과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더 잘 돋보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쟁자 한 분 꼽아주신 건 안 꼽아주셨네요? 그러니까 다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만 예결위원장으로서 또 원내대표로서의 경력을 보면 박홍근 나만의 장점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국회 이야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을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장동혁 대표를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짧은 시간 안에 바뀔 수 있나라고 막 어떨 때는 좀 무서울 정도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예. 되게 과거에 국회에 법원에서 파견 나왔을 때 전문의로 일할 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궁지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내란 1주년 거치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극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이 무제한 토론과 국회 본회의장을 자기 정치의 입지를 다시 살리기 위한, 지키기 위한 어떤 장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지에 몰린 자신을 구하기 위한 기록 깨기 쇼였다. 난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 대표가 장외로 나와서 로텐도어 밖으로 나와서는 기자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야말로 좀 후한무치하다. 정말 얄팍한 정치 행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본인의 생각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엄연하게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절차에 따라서 다 모든 법안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유언적 요소를 대부분 다 제거를 했고 그래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내란 재판 관련된 그 전담부 설치법도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제거를 했으니 완전 깨끗하게 그래서 법원 행정처도 토를 달지 못할 정도의 내용까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법령을 만들어서 이런 법령에 따라서 예규도 그 범위 안에서 해라라고 했고 아마 법률로 제정이 된다면 대통령께서 당연히 그건 거부권 행사할 일이 아니죠. 이것은 그동안 사법부가 자초한 거 아닙니까? 스스로 당시 내란 계엄 시기부터 시작해서 해왔던 일을 보면은 거의 사실상 저희는 내란에 동조한 사법부였고 조희대 법원장이다. 이렇게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제대로 반성과 사과 없이 이제 예규를 만든 것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률에 만들어져야 이게 예규에 의해서 또 중간에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대통령께서 이걸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이 일은 추호도 없다 보지요. 예. 다만 앞서 저희가 4명의 패널과도 논의한 부분인데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할 경우 늘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당초 원안도 문제가 없다. 저만 해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러나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법조계에서 또는 법원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 그런 거 문제마저도 우리가 깨끗이 해소하고 법률을 내자라고 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법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에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예. 그럼 헌재로 넘기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재로 설령 넘기더라도 헌재는 여기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입장을 정리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빨리 뭐 각하하든지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민주당은 절대 불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는데 어제 전격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뭐 여론조사 여러 번 언급됐지만 그런 여론도 있겠지만 해보면 우리보다 국민의힘이 더 불리할 거야 이런 계산도 깔려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 대통령실과 그 당정 협의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거기서 논의된 걸 바탕으로 어제 원내대표가 전격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우총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 의원들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아주 빠른 옛날 김건희 수사하고는 너무나 비교될 정도로 신속한 경찰의 수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다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개별 의원들의 어떤 그 문제만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관여되지 않았습니까? 알다시피 대선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당원에 가입해서 경선과 본선에 영향을 미치는 즉 헌법상의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되는 원칙을 깨면서까지 조직적 참여의 흔적이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돈도 유입되어서 이게 대선 자금에 직접 쓰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건 저희는 다분히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저희의 개별적 의원들은 자기들이 지금 명백하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저희가 이번에 경찰에서 했던 것처럼 특검에서 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지휘고와 여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 신속히 수사, 엄정히 수사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는 특검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원내대표로서도 협의를 많이 해보셨으니까요. 특검 추천 방식 이런 건 보통 어떻게 조율이 되나요? 뭐 대한변협이냐 또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가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런 건 조율이 쉽게 되나요? 최종적으로는 합의를 해야겠죠.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하는데 그건 국회법을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기들 갑자기 이제는 우리가 이걸 받으니까 곤혹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걸 좀 장기화시키려고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패스트트랙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고 그 방법은 분명합니다. 여야가 일단은 지금 각각 법안을 내놓고 협상하면 될 텐데 지금 법원 행정처와 대법원이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더 공정성과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인사로 하는 것이 가장 마땅치 않겠습니까? 결국 법률에서 대통령이 이제 임명한 사람이냐 추천을 누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로 여야가 합의한다면 그게 대한변협이건 제3자일 경우에는 하여튼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아무튼 제3자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기구를 정할 것이다. 지켜보겠습니다. 뭐 오래 끌지는 않겠죠, 이게? 뭐 그렇죠. 이제 여야가 서로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시간 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왜 갑자기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이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을 하면서 2차 종합특검도 민주당이 덩달아 이제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민주당 안을 보면 최대 170일 그리고 수사 대상을 14개 항목으로 이렇게 해서 발의를 했는데 야권에서 당연히 이거 지방선거까지 특검 국면 끌고 가려는 거 아니야? 비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이 정말 짧은 기간 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특검 스스로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경찰로 또 넘긴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이런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또 국정을 농단했던 이런 대형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특검의 필요성은 분명 대두되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내란 계엄 같은 경우도 최초 누가 기획했는지
그리고 그걸 주도했는지라든가 또는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양평 문제라든가 또는 자기 수사에 대해서 그런 지시하고 자료를 받아봤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러면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저로서는 이것을 다 묶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특검을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한 40초 남았는데 그럼에도 김영진 의원도 민주당이죠. 특검이 일상화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당내 목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김영진 의원의 말도 특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좀 낸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권 분리는 내년 9월에 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중차대한 국가적으로 매우 앞으로 역사에도 기록에 남겨질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철저히 할 그런 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전은 쓸수록 오염이 걱정되지만 가전을 구독하면 걱정할 필요 없지. LG 구독 전문 케어. 전문 교육을 받은 케어 마스터가 쓰는 동안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케어합니다. 걱정하는 마음까지 구독으로 전문 케어. LG전자 구독. Here for your trip. 어떤 시인이 처음 여행한 나라에서 처음 만난 할머니가 넥타이가 삐뚤다며 고쳐줬대. 그 마음이 따뜻해서 그 나라에서 1년을 살았대. 아이씨. 낯선 하늘로 떠나 낯선 곳에 머문 단 며칠이 내 삶의 경로를 바꿀지도 몰라. 그곳이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도 항공권도 트립닷컴. 혁신의 상징이라 불렸던 꿈의 직장이라 꼽혔던 쿠팡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과거 경영진에게 보낸 것으로 보도된 이메일들, 그 안엔 우리가 알던 편리함의 대가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인사평가 기준엔 잘못된 행동을 참지 않고 공개적으로 처벌해 조직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언급돼 있습니다. 또 그 한 해 전 보낸 이메일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해고를 위한 인사 조직을 구축한다. 때로 의도적으로 욕설을 쓴다.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한다. 이런 인재상도 언급됐다고 합니다. 기업인이 자신만의 경영 철학을 갖는 건 자유지만 법이 명시한 의무 그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우리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엄격히 금지하며 노동자를 소모품이 아닌 존엄으로 보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중한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쿠팡의 성장과 혁신의 속도가 법과 인권까지도 한참을 추월하고 있었던 것일까? 국회와 사법당국이 철저하게 가려낼 차례입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독일 피부과학이 찾은 항노화의 새로운 기준. 피부 장수인자를 깨우는 에피셀린으로 10가지 항노화 타겟팅. 다시 어려 보이는 피부. 유세린 에피셀린 세럼. 어떤 겨울이 와도 스스로 우아해질 거야. 캐시미어 코트다운 아이더.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JTBC가 3,000쪽이 넘는 통일교회 특별보고문건을 확인했습니다. 2010년대부터 2022년 대선까지 통일교가 접촉한 정치인들의 이름과 횟수, 그 경위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